7장. 가족계획. 자, 어느덧 책의 중반입니다. 책은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정의로 시작해 우리 유전자를 나르는 개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그리고 개체에 이어 다시 유전자로 돌아와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 6장에서 근연도를 정의하고 근연도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보다 더 유전자에 있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펼쳐 나갑니다. 바로 그러한 시작을 7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7장에서는 6장에서 해오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도킨스는 혈연관계에서의 유전자를 해석해냄에 있어 바로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한 구분은 새로운 개체를 낳는 것, 그리고 현존 개체를 돌보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이야기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즉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독자인 당신이 남동생을 돌보는 것과 본인의 어린 자식을 키우는 것 사이에는 원칙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즉 근연도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이어질 내용으로 결국 우리는 다른 개체에 대해서 개개의 생존 기계가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상적인 결정이 어떤 것이 되는지 살펴보자며 본격적으로 7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7장에서는 1장에서 다뤘던 집단 선택에 대한 논쟁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요. 바로 집단 선택설을 유포시켰던 윈 에드워즈의 인구 조절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윈 에드워즈는 개개의 동물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이고 이타적으로 스스로 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도킨스는 이것은 아주 매력적인 가설이라고 덧붙이면서, 왜냐하면 이 인구 조절은 우리 인간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계 총 인구에서 보면 이입과 이출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인류의 출생과 사망이 되겠죠. 출산 가능한 시기까지 생존하는 자식의 수로 한 부부당 평균 자식 수가 2인보다 많으면 신생아 수는 매년 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인구는 각 세대당 일정한 비율로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증가 현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고 생각했을 때 인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팽숙이가 전해드린 개체군의 출생, 사막, 이입, 이출에 대해서는 이입과 이출은 있을 수가 없다. 인류라는 종, 즉 인간이라는 종은 이입과 이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으로부터, 그래서 출생과 사망으로만 인구 증가 감소를 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고, 그런 이해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킨스는 이 의학의 진보가 인구의 위기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 증가가 인구 증가 속도를 가속시키면서 오히려 인구 문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인구 문제와 같이 먼 장래에 대한 계산에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인류라는 종 전체의 장래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 혹은 일부 사람은 인구 과잉의 파괴적인 여파를 예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성견 지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리처드 도킨스는 생존기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라는 이기적 존재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고, 이 유전자라는 존재가 장래를 예견하거나 종 전체의 행복을 걱정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책의 기본 전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도킨스는 결국 종 전체의 생존과 행복 또는 번영을 위한 이타적인 관점보다는 개체와 개체, 개별의 생존과 종족 번식에 대한 관점에서 보다 더 유전자를 이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또는 이기적인 유전자 그 자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새끼를 무제한 낳는 동물이란 존재하지 않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 차이는 출생률이 조절되는가 또는 조절되지 않는가가 아니고 출생률이 왜 조절되는가라고 해요. 자연 선택을 통해 어떤 가족 계획이 진화했는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동물의 산화 제한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는 이타적인 것인지, 아니면 번식하고 있는 개체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는 이기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동물 중에 볼 수 있는 사회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짚어주고 있는데 바로 영역성과 순위제예요. 윈 에드워즈가 생각한 첫 번째 근거는 영역성이 있는데요. 많은 동물들은 어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자연학자들은 그 지역을 영역 또는 세력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런 영역 관련 현상은 동물계에서는 매우 흔한 현상이고 조류나 포유류, 어류뿐만 아니라 곤충 등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윈 에드워즈는 영역을 놓고 다투는 동물들이 한 조각의 먹이와 같은 실질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특권을 보증하는 표식, 즉 토큰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토큰을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냠냠이의 설명을 이어받아 흥미로운 내용을 전해본다면, 대개의 경우 암컷은 영역이 없는 수컷과는 짝짓기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짝지은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패해 그 영역의 주인이 바뀌면 암컷이 재빠르게 그 승자에게 들러붙는 일도 종종 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종의 경우에도 암컷이 수컷 그 자체에 결합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컷이 소유하고 있는 영역과 결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도킨스가 정리하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사실 우리 인류,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에게 대입을 해봐도 굉장히 이질적인 얘기로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순위제인데요. 많은 동물 집단에서 개체들이 서로의 특징을 파악해서 누구에게는 이길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패할 수도 있는지 이것을 학습하는 현상을 순위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윈 에드워즈는 높은 사회적 순위가 번식의 자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티켓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개체들이 직접 암컷을 에워싸고 싸우는 대신에 사회적 지위를 걸고 싸우기 때문에 만일 높은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번식 자격이 없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종종 하위 개체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해 나아가려 하고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암컷을 가지려고 경쟁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직접 암컷이 개입된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싸움을 자제한다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도킨스가 전하길 윈 에드워즈의 착상 중에서 가장 놀랄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시 행동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현시 행동은 윈 에드워즈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시는 직역하면 표시하다? 나타내 보이다? 이런 뜻인데 이 현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윈 에드워즈에게 현시 행동이란 개체군 밀도의 추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각 동물들이 의도적으로 모여 무리를 짓는 행위인데요. 그러나 윈 에드워즈는 개체수 추정이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치, 동물들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현시 행동을 통해서 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지. 네. 의식이 아니라 그 개체가 인지한 개체군 밀도에 관한 감각 자극을 생식 시스템에 결부시키는 자동적인 신경 혹은 호르몬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주장한 거죠. 그렇지. 그러한 작용의 원리로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유전자를 공유하는 같은 종, 즉 근연도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을 같은 종끼리의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를 이루는 것을 파악하는, 네. 서로 인지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공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현시 행동이다. 다음으로는 이기적 유전자론에 입각한 가족 계획 이론을 세운 1인자라고 평가받는 생태학자 데이비드 렉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의 연구는 주로 야생 조류의 한배 알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요. 앞서 설명드렸던 윈 에드워즈의 집단 선택설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렉의 견해 차이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아 최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다고 하는데요. 윈 에드워즈는 모든 개체가 따라야 하는 중요한 최적은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최적 알수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 렉은 각각의 이기적 개체는 어미가 키울 수 있는 새끼의 수의 최대로 할 수 있는 한배 알수의 선택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렉에 따르면 한 개체가 한배 알수를 조절하는 이유는 전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고, 그들이 산화 제한을 행하는 것은 집단이 이용할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새끼들 중에 살아남는 새끼 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그들의 산화 제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팽숙이가 전해드린 도킨스가 사용한 산화 제한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로 도킨스가 부연하길, 이 산화 제한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보통 산화 제한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목적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루는 식량 문제, 인구 문제를 기반으로 한 산화에 대한 문제를 제한하는 것의 개념이 아닌 오히려 동물들, 즉 포유류를 포함한 책에서 설명하는 동물의 개체군은 이미 낳아놓은 새끼들 중에서 얼마나 더 많이 생존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미로 산화 제한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도킨스의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데요. 도킨스에 의하면 복지국가라는 것은 극히 부자연적인 실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자기들이 양육 가능한 수 이상의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대신해서 잉여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것을 복지국가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자연계와 비교했을 때 자연계에서는 사실 복지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을 이렇게 이타적으로 자제할 필요도 없고, 또 자제를 모르고 방종을 가져오는 모든 유전자는 즉시 벌을 받기 때문에 복지국가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자연계에서 유전자가 즉시 벌을 받는다는 건 결국 생존율을 높일 수 없다. 네.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다에 대한 설명이고. 네.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아이를 가진 가정들의 아이들이 굶어 죽었을 때 아무 대책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경제적인 자급자족 단위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를 경제 단위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냠냠이의 설명처럼 도킨스도 국가를 경제 단위로 삼은 것에 대한 필연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아이에 대한 생활 보장의 특권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네.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더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으로 볼 수 있고 네. 덧붙여서 피임 또한 종종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복지국가도 마찬가지로 피임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앞서 얌얌이가 설명을 드렸죠. 복지국가란 지금까지 동물계에 나타난 이타적 시스템 중 아마도 가장 위대한 것일 거라고 덧붙이곤 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이타적 시스템도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착취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기적 개체에게 남용당할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냠냠이와 팽숙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킨스는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정체를 인정하면서도 복지국가를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더하길 우리 인류는 대부분은 복지국가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운 산화 제한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책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동물들이 속한 자연 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영역과 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번식기 때 어떠한 개체는 영역을 두고 다른 개체와 싸웠을 때 한 개체는 그 영역을 결과적으로 차지한 승자가 될 것이고 한 개체는 그 영역을 차지하지 못한 패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윈 에드워즈의 입장을 한 번 더 더해주고 있어요. 윈 에드워즈는 이러한 영역과 번식에 있어서 패자, 즉 나고자들의 역할은 이 영역을 차지한 그 영역 소유자들 중에 누군가 쓰러지면 즉시 그 놈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대기하고 서 있는 그러한 존재로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윈 에드워즈는 이러한 나고자들, 패자들의 행동이 순수하게 이기적 개체로서 가장 좋은 전략을 선택할 것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윈 에드워즈의 이론은 비번식자의 지위를 수동적으로 감수하고 있는 듯 보이는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렉의 이기적 유전자론에 의해서도 이 부분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론에 의하면 이 동물의 가장 좋은 결정은 현재는 일단 자제하고 장래에 더 좋은 기회에 희망을 거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이기적 유전자론의 견해는 어떤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같은 의견이긴 하지만 여기에 차이가 딱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동물은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최적수의 새끼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렉의 주장과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너무 적은 또는 너무 많은 수의 새끼를 낳으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키울 수 있는 새끼의 수는 만일 그들이 꼭 맞는 수의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보다 적을 거라는 거죠. 이 꼭 맞는 수라는 것이 개체군이 과밀한 해에는 개체군이 희박한 해에 비해 더 적은 수가 될 것이고요. 과밀이 기근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거죠. 만약 어떤 암컷이 기근이 확실히 예측될 때 스스로 자기의 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 암컷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낳지도 않은 혹은 너무나도 많이 낳아놓은 자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근현도상 정말 그 유전자 자체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암컷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선택하고 판단할 거라는 거지. 네. 자, 7장 정리할게요. 그래서 두 학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척점에 놓고 도킨스가 비교해가는 방식으로 설명한 게 바로 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이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개체를 낳는 것과 현존 개체를 돌보는 방식으로 윈 에드워즈의 집단 선택 그리고 윈 에드워즈의 집단 선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역성, 순위제, 그리고 현시행동.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체를 포함한 종은 보다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와 반대로 이기적 유전자론의 권위자로 손꼽을 수 있는 렉에 대한 입장도 역시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닌 각 개체의 부모 동물은 가족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이것은 어떤 공공의 이익, 즉 이타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의 개체의 자기 자손의 출생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각 개개의 부모 동물은 결국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기 새끼의 수를 최대화하려고 힘쓴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7장의 200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으로 7장을 가름하며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존 기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라는 이기적 존재에 의해 지배되며 이 유전자라는 존재가 장래를 예견하거나 종 전체의 행복을 걱정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기본 전제다 라는 문장을 끝으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세대 간의 전쟁. 자, 그래서 7장에서 가져온 결론을 바탕으로 8장을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봅니다. 도킨스는 이타적인 관점에서 종 전체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렉의 관점이었던 이기적 유전자론을 바탕으로 각 개체군의 부모가 살아남은 자기 새끼의 수를 최대화하려고 힘쓰는 것,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과연 부모군에 속하는 어머니가 어떤 아이를 편애할 것인가, 또는 편하지 않는다면 모든 아이에게 동등하게 이타적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도킨스가 전제하길 여기서 사용하는 편애라는 말은 그 어떠한 주관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고 할 것이다 또는 해야 한다라는 말에도 윤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흥미로운 한 문장, 나는 어머니를 하나의 기계로 취급한다 라고 정리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기계적이고 과학자적인 입장으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기적 유전자론자로서의 입장과 생각과 견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8장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이슬 오빠의 설명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자식 간에 편애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소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도킨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길 어미가 편애할 만한 유전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희가 6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근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50이 50%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부모가 첫 번째 자식과 다섯 번째 자식 또는 열 번째 자식에게 똑같은 근연도를 나눠줬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네. 그 어떠한 자식도 편애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네.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미의 최적 전략은 자식이 번식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의 자식에게 공평한 투자를 하는 것이 될 텐데요. 하지만 하나 예시를 들면서 만약에 어미가 자식의 생사를 가늠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달라지겠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만약에 뭐 형제가 여럿이 있고 막내가 있다면 그 막내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일반화해서 말을 하면 자식에 대한 어미의 투자 경향이 자식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예측에 대해서는 만일 어미가 어느 한편의 새끼만 구하고 다른 새끼는 죽일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미는 나이 많은 새끼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이 든 새끼가 죽는 것과 어린 새끼가 죽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에 어미가 부모로서의 평생 투자량 중 더 많은 비중을 잃게 되는 것이 되므로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 혹은 어린 새끼가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너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에서 네. 더 많이 투자한 대상에 대해서 네. 어미는 그 새끼를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기적 유전자론의 렉의 이론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새끼에게 골고루 투자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 충분한 수의 손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의 유전자를 잃게 된다는 건데요. 반대로 아주 소수의 새끼에게 모든 자원을 투자한다는 경우에는 몇몇 손자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적의 수의 새끼에게 투자한 경쟁자가 최종적으로 보다 더 많은 손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여성이 중년기에 갑자기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인 폐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대해서 여성의 이 갑작스런 변화와 남성의 생식 능력이 점차적으로 감퇴되는 것의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폐경이 유전적으로 어떤 의도된 것이 있지 않을까, 즉 폐경이 적응이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도킨스의 추측입니다. 도킨스가 말하길 매더워의 노화 이론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연 상태의 여성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 육아의 효율성이 점차 감퇴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노령의 산모가 낳은 아기의 기대 수명은 젊은 산모가 낳은 아기의 수명에 비해 짧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어떤 여성의 아이와 손자가 같은 날 태어났다면 손자가 아이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앞선 설명은 암컷의 폐경의 진화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컷의 경우는 생식 능력이 갑자기 소실되지 않고 점차 쇠퇴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수컷이 자손에 대해 암컷만큼 투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일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의 손자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거죠.
자, 팽수기의 이야기까지 8장을 중간 정리해보면 8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킨스가 정리하길 한 개체군의 부모로서 여러 자식들에게 과연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또는 한 자식을 편애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 그리고 유전자론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 나의 형제 자매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또는 내 부모에게 나를 더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이기적인 관점에서의 유전자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식의 이기적 행동에 대한 예시가 전해지는데요.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새끼 새들은 둥지에서 부모로부터 먹이를 공급받는데 그때 새끼 새가 큰 입을 벌리고 울어대면 어미 새는 그들 중 한 마리 입속에 벌레나 그들의 먹이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상적인 경우에는 새끼가 질러대는 소리의 크기는 그 새끼의 배고픈 정도에 비례할 것이란 거예요. 하지만 도킨스가 말하길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새끼들은 속이려 할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복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이미 먹이를 먹었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질러서 어미를 속이려 할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끼들이 하는 사기 행위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계속 심해지다 보면 분명히 무의미한 순간이 와서 이제 큰 소리를 내도 그 큰 소리가 표준이 돼버려서 더 이상 그들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한 배의 자식 중에는 특히 작은 한 마리의 새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렉의 한 배 알수 이론에 따르면 만약에 그 해에 최적의 알수가 몇 개인지 미리 정하지 못한 어미가 있다면 그 어미는 진짜 알맞은 수이겠지 하고 생각하는 알수보다 한 개만 더 여분의 산란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 만일 그 해의 먹이가 예상보다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미는 여분의 새끼를 키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그 해의 먹이가 여유롭지 않고 적다면 그 어미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말은 새끼에게 먹이를 항상 같은 순서, 즉 크기의 순서대로 큰 새끼부터 먹이를 준다면 가장 작은 새끼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아서 빨리 죽게 해서 초기 투자에 더하여 먹이를 크게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미가 작고 어린 새끼를 낳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작고 어린 새끼는 어미가 분산 투자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 현상은 실제로 많은 조류에서 관찰된다고 해요. 네, 도킨스는 이 책에서 동물 개체를 유전자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생존 기계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즉 세대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양쪽 모두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개하는 미묘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8장의 종반부에 다다라서는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다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비대칭성까지 거론하면서 두 세대 간의, 즉 부모 입장과 자식의 입장에서 각각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먼저 세대 간 갈등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주장에서 알렉산더의 흥미로운 논문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더는 부모가 이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적응도라는 개념을 전문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데 적응도는 바로 번식 성공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해요. 알렉산더의 논지는 공평한 분배량 이상의 투자를 자신의 것으로 해서 부모의 번식 성공도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유전자는 확실히 자기의 생존 확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다시 부모가 되면 이기적 유전자는 그의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그 번식 성공도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팽수기가 알렉산더의 주장을 전달드렸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공평하게 분배돼야 할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먹잇감, 즉 식량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공평하게 분배되는 양 이상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 해당되는 자식은 본인의 생존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먹이 혹은 식량이 계획대로 분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 수의 최대를 생존시키는 것, 즉 번식 성공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되물림되지 않을 것이고 부모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식의 개체수를 최대로 생존시켰다면, 즉 번식 성공도를 높여왔다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서는 항상 부모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 앞선 이수로빠의 알렉산더의 논리에 관한 설명에 이어서 도킨스는 우리는 알렉산더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즉, 이 알렉산더의 주장과 본인의 자식이 항상 이긴다는 주장 모두 너무 단순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두 논이 모두 한 개체의 관점에서만 사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경우는 그것이 부모의 관점이고 도킨스의 관점은 자식의 관점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도킨스는 이러한 잘못이 적응도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적응도라는 용어 사용을 피해 왔다고 하는데요. 진화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실체,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관점이 의미를 가지는 실체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죠. 자, 책의 1장부터 기회가 생길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해온 단 한 가지, 바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든 자식이든 어떤 개체든 종이든 간에 우리 유전자를 운반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오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실체로서의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유전자가 자식의 몸과 부모의 몸에 차례로 정령한다는 사실은 모순이 없다고 하면서 유전자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쓸 수 있는 기회는 죄다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자식의 체내에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부모의 체내에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최적 방책은 그 자리에 잡고 있는 몸의 두 단계, 즉 부모의 몸, 자식의 몸 두 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킨스는 세대 간의 전쟁에서 어느 쪽의 승산이 높은가라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이상적 상태 사이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 즉 부모와 자식 간은 일정한 한도까지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인 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더 많은 먹이를 얻기 위한 전술, 즉 사기와 착취 전법을 사용할 거라고 해요. 8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6장 근현도로부터 시작됐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개체와 종의 생존에 관한 이타성 그리고 이기성을 이야기해봤고요. 달려오면서 윈 에드워즈와 렉 그리고 알렉산더 등의 학자들의 견해와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과 반박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6장 근현도로부터 달려왔던 6, 7, 8장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도킨스가 정리하길,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인간의 윤리에 대한 교훈을 도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즉 우리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가 자식들에게 이타주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 자식들의 생물학적 본성에 이타주의가 심어져 있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내용들을 근거로 개인의 견해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룬 8장을 뒤로 하고 배우자 문제를 다루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